그런데 신입생들을 괴롭히는 의식이 그들 기숙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왜 이들 기숙사들은 신입생들에게는 위험하게 짝이었고 그들 기숙사의 사회적 품위도 손상시키는 신입생 환영 의식을 금지하려는 시도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들 기숙사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꼬인 심리적 욕구를 신입생을 괴롭히는 행위로 보상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 멤버들의 성격 분석에 관한 논문에 의하면 기숙사에 가입한 학생들이 전체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더 건전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숙사들은 사회의 공공봉사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공공봉사활동으로 신입생 환영 의식을 대체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워싱턴 대학에서 행한 설문조사는 대부분의 기숙사가 공공봉사를 목적으로 한 도움주간 행사와 신입생 환영 의식을 위한 지옥주간 행사의 전통을 모두 갖고 있으며 이들은 반드시 별도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입생을 괴롭히는 가해자의 정체는 이제 거의 분명해졌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만 1년에 오직 단 한 번 비정상적인 가해적인 집단이 되고 있다. 그때는 다름 아닌 기숙사에 신입생을 받아들이기 직전이다. 주어진 증거를 종합하면 문제의 범인은 바로 신입생 환영의식 그 자체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처럼 엄격하게 신입생 환영의식을 준수하는 것은 그것이 기숙사의 존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신입생들을 호되게 다루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담당하길래 기숙사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의식을 계속하려 하는 것일까?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답을 1959년도에 발표된 사회심리학의 한 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의 젊은 심리학자인 아론슨과 밀즈는 갖은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은 아주 쉽게 최소 한도의 노력으로 성취한 사람보다 그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가설을 실험하였다. 그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대학의 신입생 환영의식이었다. 연구 결과는 호되고 힘든 신입생 환영의식을 거치고 나서 동아리에 가입한 여학생들은 그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동아리에 가입한 여학생들보다 자신의 동아리에 대해 훨씬 높은 만족도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비슷한 연구에서도 신입생 환영 의식의 일부분으로 정기 충격을 받은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여학생들보다 그들의 동아리 활동이 더욱 재미있고 지성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신입생 환영 의식에서 발견되고 있는 괴롭힘의 가치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의 10살 박이 아들이 신비의 강야 맨땅에서 추위에 몸을 떨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두 눈에 눈물 가득 고인 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통가족 주민들의 모습이나 지옥 주간 동안 기숙사의 어린 신입생 형제를 어색한 웃음과 함께 힘껏 두들겨 패고 있는 대학 2학년의 모습은 결코 병적인 잔혹성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집단의 생존 행위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멤버들은 그 집단에 대하여 보다 큰 충성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힘들게 성취한 것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한 이러한 고된 신입생 환영의식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집단에 대한 드높아진 충성심과 희생심은 집단의 구성원들의 친화력을 고양할 것이며 그러한 집단은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실제로 54개의 원시 종족의 문화를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 여러 의식들 중에서 가장 극적이며 또한 엄격한 의식은 성인 의식이라고 한다. 아론슨과 밀즈의 연구 결과처럼 가입식의 고된 의식들이 새로운 멤버의 집단에 대한 충성도를 정말로 높인다면 그들 집단이 가입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사회의 압력에 그토록 목을 내걸고 저항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군대 단체와 조직들도 이런 과정에서 예외가 아니다.
군대 환영식의 고통은 전설적이고도 효과적이다. 소설가 윌리엄 스타이러는 포로 수용소 갔던 해병대 훈련소의 비참함을 설명한 후에 그 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해병대 제대 군인들 중에서 해병대에서의 훈련을 통해 자신이 더욱 탄탄해지고 용감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비록 군 생활에서 엄격하게 기초 훈련을 시키는 일이 널리 통용되고 있긴 하지만 1997년 TV 뉴스에서 밝혀진 2개의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것과 같은 가혹한 괴롭힘도 존재하고 있다. 그 테이프에는 10번의 훈련 낙하를 완수한 해군 낙하 상병이 황금 날개핀을 받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1cm가량의 뾰족한 침이 2개나 있는 핀을 신참의 셔츠에 꽂은 다음 신참을 땅에 쓰러뜨리고는 온몸을 주먹으로 쳐서 핀에 피가 고이도록 하는 장면이었다. 이 테이프가 방송된 후 상부에 호된 질타가 있었다고는 해도 그 사건으로 붙잡힌 30명의 해군 중에서 불명예 제대 처리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몇 명은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지시받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별탈 없이 넘어갔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런 의식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합을 받는 신참들은 그 경험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고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익함이 있다는 면에서 단결과 차별화의 감각을 육성하고자 하는 단체들에게 환영회 의식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 중공군의 세뇌 프로그램이나 대학 기숙사의 신입생 가입 의식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개입이라는 개념에 관한 많은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중간 정리하면 개입이 우리의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또한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입이 자발적인 것이며 공식적인 것이며 또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3가지 조건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과적인 개입의 조건이 하나 더 존재한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중공군들과 대학의 기숙사 형제들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2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기숙사 학생들이 그들의 신입생 가입 의식에 왜 공공봉사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비록 공공봉사활동이 기숙사에 의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신입생 가입 의식과는 별도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워커의 설문 결과를 상기해보라. 왜 그랬을까? 만일 신입생들로 하여금 온갖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기숙사의 일원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어렵지 않게 정신병원 청소나 병원의 환자 병기 청소 등의 지저분한 공공봉사 활동으로 신입생들을 충분히 괴롭힐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공공봉사 활동은 그동안 사회나 대중매체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기숙사의 지옥주간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옥주간에 관련된 부정적인 신문 기사의 수는 긍정적인 것의 5배가 넘고 있었다. 따라서 대중 홍보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공공봉사 활동을 그들의 신입생 가입 의식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2번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거행되었던 미군 포로를 대상으로 한 정치 100일정으로 되돌아가 보자. 중공군은 이 100일정에 가능한 한 많은 미군 포로들이 참여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공군의 우호적인 장문을 하기를 바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0일장의 상품으로 내건 것은 담배 몇 개피나 과일 몇 개 등의 매우 볼품없는 것들이었다. 100일장이 거행된 곳이 포로 수용소라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마저도 가치 있는 상품이었겠지만 만일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상품,
예를 들어 따뜻한 옷이라거나 특별 우편의 허용, 혹은 수용소에서 개인의 자유운동 시간을 늘려주는 일 등의 상품을 내걸었다면 보다 많은 숫자의 미군 포로들이 백일장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중공군이 초지일간 작은 상품만을 백일장에 내걸었던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비록 상황은 크게 다르지만 기숙사 학생들이 신입생 가입의식에 공공봉사 활동을 포함시키기를 거절한 이유는 중공군이 백일장에 커다란 상품 대신 작은 것을 내건 이유와 동일하였다. 즉 이들은 신입생 혹은 전쟁 포로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았다. 기숙사 학생회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가입의식을 치르는 신입생들이 공공봉사를 위하여 고통을 감수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한편 중공군의 입장에서도 반미국적인 요소를 적당히 첨가하면서 장문에 임한 미군 포로들이 나중에 커다란 상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장문을 하였다고 발뺌을 할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신입생 혹은 전쟁 포로들의 일회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내부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상책이었던 것이다. 중국 정부가 정치적인 장문 대회에 취향을 보였던 만큼 1989년 천안문 사태 후에 그런 대회가 물결을 이룬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민주화 세력들이 인민군의 총에 맞아 학살을 당한 후 베이징에서만 9개의 관주도 신문사와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반혁명 반동 세력 진압에 대한 장문 경연대회를 후원했다. 하지만 공적인 약속에 대하여 이미 터득한 통찰력으로 대회의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사회과학자들은 강한 외부적 압력 없이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어떤 행동에 대한 커다란 보상을 강한 외부적 압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커다란 보상은 우리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한 행동에 대해 우리 스스로 내부적 책임을 지게 만들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개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강한 위협도 마찬가지다. 강하게 위협하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개입은 만들어내지 못한다.